태양제지에서 25년간 근무해온 유만수는 모든 것을 가진, 최소한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남자입니다. 여우 같은 마누라인 미리와 토끼 같은 자식인 시원과 리원, 진짜 그냥 개인 시투와 리투, 두 대의 차, 마당과 온실이 딸린 2층 집, 한가로이 장어구이를 준비하던 그는 가족을 불러 모아 끌어안고는 태양의 온기를 한껏 쬐며 말하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알아? 다 이루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회사의 주인이 바뀌자 대규모의 인원 감축이 요구되고 만수는 리스트를 줄여 제출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오히려 한거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결과는 만수까지 해고되는 상황으로 돌아왔죠. 심리 상담을 들으며 3개월 내에 재취업을 꿈꾸지만 워낙 경력직에 티오도 적다 보니 13개월째 알바생 신세. 이때 마트에서 알바하다가 면접을 가기 위해 옷을 빼앗기는데 만수가 속옷만 입고 있는 이 시점에 배경의 트럭을 보면 영어가 적혀있는데 It's what's inside that matters.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알바까지 잘려가며 면접 자리를 향하는 만수. 면접관의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어찌어찌 면접은 끝냈지만 영 신통치 않은 상황. 그런 그의 눈에 요즘 잘 나간다는 문제지 회사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가 들어갈 만한 직급엔 이미 최선출이 확고하게 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알바 생활을 오래 한 탓에 퇴직금도 다 떨어져가고 집안의 지출을 줄이느라 이것저것 없애고 강아지들도 시부모님 집에 맡기게 됩니다. 설상가상 만수가 어릴 때부터 자라와 성공 후에 다시 되찾은 집마저 되팔아야 할 위기에 처하죠. 하필 집을 보러 온 건 또 만수가 싫어하는 친구. 이 친구 집을 보러 와선 미리에게 은근한 추파를 던지기까지 합니다. 미리가 일을 다시 나가지만 하필 또 미리가 취직한 치과의 의사는 만수보다 젊은 데다 그녀에게 관심도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자폐 증세를 보이는데 부부에게 연주를 들려주지는 않지만 유일하게 관심 있어 하는 게 첼로입니다. 첼로 선생은 이제 리온의 재능이 자신이 가르칠 수준을 넘었다며 더 비싼 대학 교수에게 과외를 받을 것을 추천하며 물러납니다. 리원이가 사회생활이라도 하려면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는 첼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거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 가장인 만수가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만수는 그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출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아니 정확히는 선출을 죽이기에 앞서 자신과 비슷한 이력을 가진 지원자들부터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가공의 회사를 만들어 그럴듯한 조건을 걸고 이력서를 모집하고 그 안에서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2명의 지원자를 줄여낸 만수는 구범모, 고시조 두 후보와 현직인 최선출 제거 작전에 돌입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치른 아버지가 남겨주신 찬장 안에 총을 꺼내 채비를 하고 카메라에 걸리지 않는 동선을 찾아내지만 범모를 저격하려던 그때 범모의 아내 아라가 끼어들자 다시 몸을 숨기는 만수. 직장을 잃고 마누라에게 구박받는 범모의 모습을 보며 만수는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낍니다. 심지어 아라는 범모보다 어린 남자와 바람까지 피고 있는 상태였죠. 집에 돌아와 범모가 했던 대사를 반복하며 횡설수설하는 만수의 모습에 미리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한편 다시 범모를 찾아간 만수는 아라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돌아가려는데 집에 돌아오는 범모를 발견합니다. 그를 말려보려 이력서를 받았던 회사인 척 이동을 유도해보지만 범모가 면접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채비를 하는 통에 범모 역시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맙니다. 그날은 또 그렇게 살인에 실패하고 또 적절한 기회를 잡아 범모의 집을 급습하는 만수. 드디어 범모의 눈앞에 총을 겨누지만 망설이고 만수가 내연남인 줄 아는 범모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에 이릅니다. 이를 눈치챈 아라가 만수를 습격하려다 멈칫 망설입니다. 제지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에 일할 의지도 없이 폐인처럼 구는 범모가 꼭 필요할까요? 마침 불륜도 걸린 마당에 지금이 적당한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다 셋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아라가 총을 쥐게 됩니다. 만수는 놀라 도망치지만 오히려 범모를 쏴버리는 아라. 이후 만수는 전력을 다해 도망친 뒤 아라가 범모를 묻는 걸 확인한 뒤 다시 파헤쳐 총을 찾아옵니다. 첫 살인은 엉망진창에 타인에 의해 마무리됐지만 둘째 후보인 시조의 살인은 훨씬 계획적이고 간결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 아들인 시원이가 사고를 치고 맙니다. 친구와 같이 친구 아버지의 가게에 핸드폰을 도둑질한 것이죠. 시원에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무조건 친구의 탓으로 몰아가라고 조언하는 만수. 만수의 아버지가 남이 쏘기 전에 먼저 쏘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들이 있는 거라며 다그치듯 시원을 가르칩니다.
미리는 미리대로 브라를 풀고 립스틱을 바르며 추파를 던졌던 친구에게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하지만 이미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던 만수의 협박에 의해 상황은 자체 종결됩니다. 돌아와 시원이 훔쳤던 핸드폰을 묻기로 하고 핸드폰을 회수하던 중 시원이 피는 담배를 발견하고 미리 몰래 숨기는 만수. 미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담배를 건네주며 시원과 묘한 유대감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죽은 시조를 정리하려 전기톱을 들고 온실을 정리하는 모습을 몰래 담배를 태우러 나온 시원에게 들키고 그 사실을 모르는 만수는 전기톱에 시동을 걸고 시조를 썰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분재에 쓰는 와이어링으로 시조를 꽁꽁 둘러 감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가 흙을 움켜쥔 듯한 모양새. 만수는 땅을 파서 시조를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습니다. 계속 밖으로 도는 만수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던 미리에게 시원이 아빠가 전기톱으로 사람을 자르려는 걸 봤다고 말하고 만수가 한창 선추를 공략하러 나선 사이 미리는 나무 밑을 파보기 시작합니다. SNS 속에선 자연 속의 별장에서 바베큐를 해먹으며 유유자적 지내는 것처럼 보였던 선출은 막상 찾아가서 만나보자 이혼남 신세, 이사 온 지 반년이 지났지만 바베큐 한번 못 해먹고 술에 취해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있는 둘. 만수가 사온 술로 대작을 나누지만 사실 만수는 과거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가 술만은 먹지 못하게 했고 이때까지도 선출에게만 술을 먹이고 만수는 마시는 척하며 버리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매니저가 한 명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선출의 말에 자신이 벌인 일들이 허튼 수고가 된다며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만수. 영화 내내 만수를 괴롭히던 치통이 또 아래옵니다. 그렇게 무난히 선출이 취하는가 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선출이 거대한 폭탄주를 제조합니다. 만수도 더 이상 마시는 척만 할 수는 없는 상황. 반드시 선출을 취하게 만들어야 하는 만수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잔을 들이킵니다. 꿀꺽 꿀꺽. 몇 년을 참아왔던 알코올이 울대를 간지르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집니다. 취기가 오른 만수는 워터펌프 플라이어를 찾아서 그걸로 치톡의 원인이었던 이빨을 뽑아버리고는 편안하게 만취한 선출을 질직사시킵니다. 초반에 총을 쥐고도 번모를 쏘지 못해서 우물쭈물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한편 미리는 땅에서 시체를 발견하지만 시원에겐 돼지 시체였다고 둘러대고는 만수에겐 내색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찰 조사는 아라가 번모가 총과 함께 사라졌다고 진술을 하며 정확히 총의 모양을 맞춘 덕분에 만수는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죠. 선출도 번모도 시조도 없는 상황에 만수의 면접이 이뤄지고 매니저로서 회사를 위해 인원 감축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대응하는 만수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공존이 아니에요. AI의 시대에도 관리자 한 명은 꼭 필요하지 않냐는 게 궁금할 뿐이죠. 이 자리를 보존해야만 그가 손에 쥔 것들을 유지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만수를 제외한 가족이 리원의 첼로 연주를 최초로 듣는 장면을 그린 뒤 빨간 안전모를 쓴 만수가 AI들을 지휘하며 공장을 돌리는 모습을 그리고는 끝이 납니다. 자, 간만에 줄거리 풀 요약이 끝났습니다. 오직 이 뒤에 리뷰를 위한 과정이었으니 이제 맘 놓고 리뷰를 진행해보죠. 영화가 굉장히 친절한 편이라 아마 다들 비슷한 해석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리뷰는 짧게 노출되고 영화 내내 언급조차 없지만 굳이 트레일러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장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 문장을 베이스로 진행됩니다. 이걸 뒤집으면 겉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먼저 주인공 만수가 일하던 회사의 이름은 태양입니다. 만수가 밥 먹다 굳이 아이들과 부인을 불러 끌어안고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도 햇볕이 드는 마당이죠. 만수는 나무무늬의 폰 케이스를 쓰고 분재가 취미인데다 제지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이름 유만수에 대해선 Your Man이라고 아예 작품 내 대사로 언급됩니다. 이는 만수의 공감성 높은 캐릭터를 상징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징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회사는 태양이고 만수는 거기서 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최소한 만수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동료들의 권리를 대신하려다 직장을 잃자 반쯤 패닉에 빠지고 면접을 위해 알바 중간에 가려다 옷을 빼앗긴 속옷 차림의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만수는 벌거숭이 같은 존재예요. 최소한 만수의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지인에게 면접 팁을 듣고 면접에 임하지만 빛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 만수의 눈을 때리고 면접관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과다 노출의 상황에 대해선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힘의 비대칭.
면접관은 역광, 주인공은 눈부셔하는 상황. 즉 주인공은 면접관을 볼 수 없지만 면접관은 주인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면에서도 드러나죠. 일방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이 가지는 힘의 우위를 상징합니다. 둘째는 주체성 상실. 빛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은 평소의 만수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투명성의 역설. 빛은 보통 밝음, 진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너무 밝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이는 역설적으로 불투명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로 보이는 빛이 사실은 가짜 고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만수는 면접관이 할 질문을 미리 받아 준비해 갔는데도 채용되지 못하는데 이런 베네핏은 다른 지원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워낙 자리가 적다지만 법모, 시조같이 능력은 있지만 수를 쓰는 것에는 약해 보이는 인물들이 백수로 지내는 상황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백수 생활이 장기화되고 이번 채용에도 떨어지자 만수가 이룬 것들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를 줄이고 개들을 시부모님 댁에 보내고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넷플릭스 구독마저 끊게 되죠. 아내는 취미 활동을 그만두게 되고 집에만 있던 아내가 밖에서 일을 하니 다른 수컷이 거슬립니다. 오히려 더 오를 예정인 리원의 과외비도 문제입니다. 자폐가 있는 리원이 첼로 없이 사회에서 제 노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태양으로부터 양분을 받으며 한껏 뿌리내리고 거대해진 만수의 몸집입니다. 만수는 이것들을 움켜쥐고 가야만 가족의 평화가 지켜진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인을 계획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만수의 생각이죠.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해답은 만수의 생각과는 정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만수의 발상과 살인 과정들 자체가 능력주의로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긴데 안 웃기기도 한 블랙 코미디 형식이라는 점이 평소 감독님의 유머관과도 비슷한 점이 있죠. 주식 애널리스트입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요. 만수의 살인들은 능력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한계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가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결국 만수가 뽑히는 과정은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죽여서 기회를 뺏는 것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즉 첫 번째 면접의 채용 공정성이 불투명했던 것처럼 마지막 면접 역시 이미 결과를 내정하고 들어가던 셈인데 만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죽어버린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촌극. 이런 능력주의, 스펙과 자산에 대한 비판은 법모의 살인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수네와 다르게 법모네는 크게 돈이 부족한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장인어른의 덕을 볼 수 있는 꽤 여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수는 모범적인 회사원의 정신을 가진 법모에게 감정이입하지만 아라가 바람을 피우고 끝내 법모를 죽이고 마는 상황의 책임은 회사에 가지 못하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법모에게 있습니다. 만수가 돈을 위해 회사가 필요했다면 법모의 양분은 프라이드입니다. 제지회사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에 자기 삶을 포커싱하고 있는 그는 제지회사 직원이 아닐 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정년 얼마 더 남았다고 회사보다 차라리 카페를 차려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나 법모를 죽인 뒤 아라의 대사,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회상에서도 중요한 건 법모의 수입이나 지위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아라가 반했던 건 다정했던 법모의 모습이지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이는 만수의 삶에서도 반복됩니다. 만수는 후진차를 몰고 다니며 자신보다 젊은 치과 의사에게 열등감을 품게 되지만 사실 미리는 딱히 치과 의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직업을 잃고 초라해지었을지언정 그녀의 관심은 따뜻한 아빠이자 좋은 남편인 만수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작품 후반부에 회사 대신 분질 같은 거라도 시작해봐도 괜찮겠다는 아라와 닮아있는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죠. 희조의 경우 잠시 딸이 들러 돈만 받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살아서보단 죽은 상태에서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시조를 톱으로 썰지 못하고 분재에 쓰는 와이어를 이용해 둘둘 감아놓는데 이 모습이 마치 나무 뿌리가 흙을 올가매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그렇게 마당 한켠에는 시온의 범죄 흔적, 훔친 핸드폰을 묻고 다른 곳에는 만수의 범죄 흔적, 시조를 묻죠. 만수는 시온의 친부가 아니지만 낳은 정보단 기른 정이라던가요? 둘의 행동은 닮아 있습니다. 둘은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시원은 또 언젠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만수를 닮은 행동을 해나가겠죠. 만수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만수처럼요. 시조는 시체로서 문자 그대로 양분이 됩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한 양분, 그 대가는 그의 삶이죠. 이는 가족적 시선으론 가장의 희생이며 자본주의적 시선으론 기업 간 인수합병이기도 합니다.
범모의 출연 분량에 비해 시조는 엑스트라 수준의 출연 분량을 자랑하는데 범모는 인격의 유사함과 공감 능력이 높은 만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간을 소모했다면 시조는 과감해진 살인을 보여주고 짧은 상징만으로 충분히 유사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분량이 필요 없었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최선출은 이런 능력주의 비판에 꽂힙니다. 만수는 선출을 동경합니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를 마시고 SNS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차도 남자답게 호방하고 큰 차를 몰죠. 이 과정에 장작 조개기나 집의 모습 등에서 나무와 관련된 요소가 많이 노출되는데 양분을 많이 받아 그만큼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초반부 바베큐 대신 장어를 먹던 만수 가족과는 다르게 바베큐도 곧잘 해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런 선망을 반영한 모습이죠. 하지만 만수가 술 한 병 들고가 친구가 되어주는 짧은 만남만으로 그것들이 모두 허울이었음이 대본에 드러납니다. 아내와는 로망의 집으로 이사오기 위해 이혼했고 막상 이혼을 하자 그럴 수 있는 환경임에도 바베큐 한 번 해먹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회사를 욕하기 바쁜 삶에 고작 만수에게 마음을 내어줄 정도로 외로운 삶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선출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것 외엔 없는 텅 빈 인물입니다. 만약 물질이 답이라면 그걸 가진 사람이 공허해서는 안 되겠죠. 즉 만수가 염원하고 있는 직장은 만수의 생각만큼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선출을 통해 보여줍니다. 설상가상 선출은 얘기를 잘해보면 매니저 자리를 하나 더 낼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물론 짠돌이 회사가 그렇게 해줄진 잘 모르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선출보단 만수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만수는 범모와 시조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선출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순간은 관객이 주인공인 만수를 보면서도 저게 맞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껏 느끼셨겠지만 만수는 을의 영화의 주인공들이 그러하듯 몰입이 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감독이 만수의 모습을 정당화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면 그럴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지점마다 계속 영화는 만수와 관객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소격 효과를 노리고 만든 주인공이라고 봐야겠죠.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범모와 시조가 개죽음이 되게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결국 근원적 진실보단 체면을 챙기는 셈인데 사실 만수의 지금까지의 행보도 그렇습니다. 자산 규모를 줄이고 아내도 일을 하고 만수가 조금 더 수입이 낮은 일을 한다면 충분히 가족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적 살았던 집을 지킬 수도 없고 리원이가 첼로를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리원이의 관심사가 첼로라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작중 만수는 리원의 첼로 연주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는 리원의 실력에 대한 근거를 없앱니다. 즉 첼로를 계속 배우게 한다고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리란 보장은 최소한 이 시점의 만수에겐 없어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아니죠. 반복되는 만수의 핑계들을 보여주며 정확히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 하기로 하고 둘째로 만수는 범모처럼 알코올 중독 경력이 있었고 그 정도가 심해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와 단단히 약속하고 몇 년째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상태였죠. 하지만 선출을 속이기 위해 결국은 가족을 위해 지켜왔던 약속을 포기하고 선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이 말이죠. 시원하게 폭탄주를 들이킨 뒤 알턴니를 대본에 뽑아버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썩어있는 알턴니가 일종의 양심, 마지막 선이라는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이를 뽑아버린 만수는 이제는 더 이상 유얼맨이 아닙니다. 죽이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는 선출을 죽이기 전에 부인과 통화도 하고 천연덕스럽게 사고사로 위장시킨 뒤에 시조 때 탄피를 흘렸던 것과는 다르게 이빨과 플라이어도 잘 챙겨서 떠나는 그는 이젠 공감 능력이 없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히 이렇게만 그려내면 너무 선과 악의 구분이 뚜렷하겠죠. 영화는 가족이라는 코드 속에서 역설적으로 범죄와 재산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긍정합니다. 먼저 시온이 잘못했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윽박지르듯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만수가 잘못된 인물임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시온의 담배를 숨겨주며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미리 역시 결론적으로는 만수의 살인을 알아채고도 묵인하는데 이것은 그녀 역시 좋은 가장이자 남편인 만수가 필요해서든 수입이 필요해서든 만수의 행위를 긍정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시투와 리투가 집에 돌아오는 자산이 안정되어 가족 구성원이 돌아오자 리원이 처음으로 가족에게 첼로 연주를 들려주는데 이는 시투와 리투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순간에 만수는 출근하고 없고 시원은 이걸 듣고도 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즉 이 가족은 어그러진 형태나마 가족애를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마당 한켠에 묻힌 살인의 증거처럼 불안한 형태의 가족이라 봐야겠죠. 이를 증명하듯 신바람이 나서 운영하는 공장에 사람이라곤 만수뿐이고 기계에 치일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걸어나갑니다. 더 이상 봉으로 종이를 쳐볼 필요가 없다는 대사가 나왔지만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봉으로 종이를 두드려보는 만수는 결국 옛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소리와 화면으로 계속 불안한 느낌을 주는데 그럴 수밖에요. 만수가 자신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듯 만수 역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시대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간 관리자조차 필요 없게 된 세상이든 혹은 또 다른 만수에 의해서든 말이죠.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영화 내적인 큰 줄기 리뷰는 끝났고 이 뒤는 갈수록 주관적인 관점이 강해진다는 점 미리 고지하고 가겠습니다. 양분과 나무라는 관점에 빗대서 주로 이야기를 정리했지만 제지 회사인 종이 역시 중요한 맥락인데요. 종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일 만큼 인류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지만 이제는 학교에서도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 점점 종이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AI와 로봇이 대두되면서 인류의 노동력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꽃피우고 역사를 쌓아오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었던 노동력 역시 이제는 그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법무처럼 누군가에겐 삶의 목적일 만큼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기계가 일하고 인간은 잉여 자원이 될 세상도 멀지 않았어요. 이런 점을 생각하고 보면 엔딩에서 굳이 벌목하는 장면을 삽입해 놓은 것도 납득이 가죠. 인공물인 벌목기가 자연물인 나무를 깨부수듯 자연물인 인간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리 저라고 해도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자본이 무의미해지고 모두가 유토피아에서 최신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살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즉 노동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 어려운 세상이 올 텐데 그런 세상에서 물질을 기본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사랑이죠. 그걸 누가 모르냐고 하시겠지만 강히 말하건대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문자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젠 37입니다. 슬슬 결혼을 했어야 되는 나이고 관심이 있다면 준비해야 할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평생 자만추로 살다가 결혼 목적의 소개팅 시장에 저를 내놓으려고 보니 내가 괜찮은 매물인가? 의구심이 문득 고개를 듭니다. 상대가 정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저는 미리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37이면 갖춰야 할 것들로 나를 재단하고 여성이 37살 남자에게 원하는 조건까지 앞서 나가 있었죠. 이러한 계산에 이미 저라는 사람의 존재는 없습니다. 숫자가 저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었죠. 상대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에서 출발한 생각이지만 결국 물질적으로 갖추지 못한 걸 피해라고 생각한 시점에서 스스로의 기준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 제가 상대에게도 그 잣대를 들이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꾸준히 그런 이야기들에 노출되어 오는 것이 제 안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혼하려면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하고 연봉이 얼마는 돼야지. 결혼 관련 고민글 보면 내가 모아놓은 재산과 연봉, 상대의 재산과 연봉을 비교하며 믿지는 장사가 아닌지 고민하는 글과 역시 숫자로 계산하는 댓글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물질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건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사상적이든 보편적인 답이고 여러분도 이 점까진 쉽게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로 요새 로망처럼 떠오르는 게 일본 여자들과의 국결이잖아요. 일본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가를 떠나 그 로망에 기저에 깔린 건 원룸에서 시작해도 서로만 있다면 쌓아나갈 수 있다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경제적 여건이 되어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내 물질적 조건들이 아니라 나를 봐줄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로망이 생긴 거라 봅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러길 바란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마음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따지게 된다는 분위기가 한국 사회엔 만연해 있습니다. 영화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졌을 때 다 이루었던 만수는 물질이 사라지자 의기소침하고 의심 많은 소인배가 되고 물질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도 소원해집니다. 직장을 되찾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생각했지만 만수 가족은 결코 이전으론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상황들은 절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답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며 밀어붙이는 이 자기 합리화의 모순, 그 아이러니 자체가 영화의 기본 골자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님에도 물질에 목을 메고 사는 한국 사회에 대한 직설적인 풍자라고 봅니다.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말하지만 이 세상에 부조리가 없다는 게 불평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 집이랑 차 증여받고 몇 번이고 실패해도 부모님 덕에 다시 일어나는데 나는 인버터 에어컨 하나를 못 달아서 이 폭염에 에어컨도 못 켜는 삶 분명 존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그 사이에 집값도 같이 오르는 평행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평등합니다. AI와 로봇의 시대가 오고 인간의 노동력이 가치를 잃어도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여전히 부자는 부자고 빈자는 빈자겠죠. 근데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것이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인가? 그건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혹시 해서 덧붙이지만 지금 세상이 어떻든 행복회로만 돌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부조리와 불평등이 있다면 저항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그 갭을 조절해줄 정부의 정책들 필요합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죠. 단지 물질이 삶의 최우선 목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감하며 봤는데도 왜 8점을 줬는가? 자, 이제 물고 빨고는 다 했으니 비판점을 짚어보죠. 저는 스스로 시네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취미라고 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는 이미 많이 봤죠.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편이고 앞에 일장 연설을 보면 아시겠지만 물질을 틀린 것이라 말하고 노동력이 가치를 잃어간다는 이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말인즉슨 저는 어쩔 수가 없다를 재밌게 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구조적으로 쪼개가며 의미를 생각하며 순수히 이야기로서 소비하는 입장에선 재밌게 봤습니다만 이 영화가 실제로 와닿아야 할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게 이게 공감이 가는 영화일까? 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순의 집은 중산층이라기엔 너무나 고급진 삶을 삽니다. 아무리 변두리처럼 보이고 무리에서 산 뒤에 보수를 했다는 쿠션을 놓아도 마당 딸린 저택에 살고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테니스와 댄스를 취미로 하는 부인과 분재가 취미인 만수, 딸에게 첼로까지 가르치는 풍경은 만수가 대변해야 할 중산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대도 넷플릭스 구독까지 끊겠다는 건 좀 호들갑스럽죠. 그렇다고 또 여유 있는 집인가 하면 25년 근무했는데 13개월 만에 생활비로 퇴직금을 다 탕진했다는 얘기는 모아놓은 돈도 없지만 품위 유지에 상당한 허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도통 응원할 구석이 없어요. 물론 영화의 메시지상 구조적으로 이래야 하긴 합니다. 만수가 움켜쥐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어야 하니까. 리원이가 아파서 병원비를 위해서 일을 꼭 해야만 한다는 돈이 필요한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순간 이건 완전히 다른 영화가 되어버려요. 자기 최면까지 걸어가며 직장을 구하려 하고 그 방법으로 살인까지 불사하는 이 남자의 동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까진 감독의 의도일 겁니다. 만수는 틀린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틀린 사람이라고 감정이입하지 못하는 캐릭터가 돼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틀렸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지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캐릭터. 멀리 갈 거 없죠. 아서 플렉이나 월터 화이트가 좋은 예시입니다. 조커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를 소비할 대부분의 사람은 아서처럼 가난하거나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영화를 좋게 본 사람에서 추려도 아서 플렉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환경적으로 공감할 수 없고 사상적으로 긍정할 수 없는 캐릭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화에 몰입하고 그를 연민합니다. 왜? 영화의 시간 중 많은 분량을 써서 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불행한 사연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니까요. 잘 만든 영화예요. 언젠가 2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공감대 형성에 있어선 퍽 게으른 작품입니다. 만수가 법모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취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긴 하죠. 그들은 또 다른 만수이고 이 시대의 노동자를 대변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게 관객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병헌이란 배우가 미친 연기를 할 뿐이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던가 사람을 차마 전기톱으로 썰진 못하던가 만수가 감정적이 되는 순간은 쉽게 이입하기는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만수는 주인공 캐릭터가 가지는 이점은 살리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조커로 대표되는 피카레스크 장르가 성립하고 소비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주인공 편의적인 장면들을 보며 이입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죠. 악인 내지는 일반적으로 공감하지 못할 악행을 하는 캐릭터를 내세워 이입시키는 걸 전문적으로 해온 박찬욱 감독님의 필모를 보더라도 주인공의 심리를 집요할 정도로 조명하며 평범한 사람이 사이코가 되어가는 과정을 잘 그려낸 원작을 봐도 감독님이 이걸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수가 이해된다, 이해되지 않는다로 갈릴 일 없이 100% 만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끔 철저히 소격 효과를 노리고 감정이입을 막아놓은 것 같은데, 사실 소격 효과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건, 답을 명확히 좁혀놓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건 대중성은 포기한다는 소리죠. 피카레스크가 싫다, 주인공에 몰입하는 것도 싫다. 사실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도 물질과 외적인 것이 무의미하다는 메시지와 연쇄살인마 주인공의 조합 역시 이미 너무 유명한 선례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사이코죠. 누가 봐도 수상한 시체가 담긴 가방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인이 그에게 묻는 건 가방의 브랜드입니다. Where did you get that overnight bag? Jean-Paul Gaultier. 물론 노동층이자 가장을 대변해야 할 만수가 아메리칸 사이코의 주인공처럼 완벽히 잘못된 인물이 될 순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주인공에 이입할 수도 폐부를 찌르는 풍자도 없는 애매한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화적인 이야기로 소비했으니 문제 삼지 않았을 뿐 개연성 역시 아쉽습니다. 일단 아무리 25년을 일했어도 직장 다니며 방통대 졸업한 사람의 월급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생활 수준은 이미 언급했고, 뻔히 법무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조의 가게에 방문했으며 탄피까지 남겼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은 건 높은 검거율과 사방에 깔린 CCTV와 블랙박스의 영향이 큰데, 연쇄의 가능성이 보이고 총기까지 동원됐다? 당장 광수대, 형사기동대 떠야죠. 상황의 중대함에 비하면 경찰이 만수를 대하는 태도는 참고인 수준에 가깝습니다. 아라가 남편이 그 총을 가지고 사라진 것 같아요 하니까 응 그래 하고 상황이 정리되는 건 이 영화에서 가장 비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아무래도 원작과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다 보니 빚어지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반영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아이폰을 땅에 묻으며 사과나무 드립을 칠 땐 귀를 의심하기도 했고요. 캐스팅이 굉장히 화려한 편인데 아닌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입체적인 인간미가 있다기보다 장치적으로 기능하는 장기말에 가깝습니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할 일을 끝마치면 딱딱 퇴장하는 느낌이에요. 이런 점들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영화를 재밌게 보았음에도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고까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리뷰는 마무리됐습니다. 여기부턴 후기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죠. 솔직히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와는 별개로 박찬욱 감독님의 위치와 나이에도 이런 도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기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일반 관객들에게 당연히 호불호를 탈 것이고 깐느박 감 떨어졌다 소리 듣기 쉬운 작품이에요. 예전만큼의 미장센이 없다, 깊이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반드시 나오겠죠. 이런 반응들은 감독 본인도 예상했을 텐데 만약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칭찬보단 욕먹을 확률이 훨씬 높은 작업이니까요. 그럼에도 도전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한 대중성과 작품성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가 없다나 얼굴 같은 작품이 지금 한국 시장에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영화들이 반응을 얻어야 제작이 활발해지겠지만, 결국 좋은 영화를 만들어 관객을 영화관에 끌어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 개념의 갈라치기, 신토부리 같은 표어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니 순수 퀄리티로 티켓값을 하는 영화들이 나와야겠죠. 이젠 한국 영화 망하면 그냥 외국 영화 보면 되지 할 시대입니다. 할리우드엔 자본으로 상대가 안 되니 각본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는 입장에선 이런 영화들이 반갑기도 하고요. 물론 다수가 공감하는 좋은 영화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최소한 더문, 전독시, 외계인 같은 작품이 한국 영화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감독의 이름값으로 해외 판권만으로 손익분기를 넘었고, 얼굴은 극도로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특이 케이스인데, 이런 영화들이 보다 무명의 감독에게서도 평범하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영화만 바라는 건 아니에요. 더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엔 이런 대중성 신경 쓴 작가주의 영화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갑자기 증발된 것처럼 작가주의와 대중성의 조화가 사라졌습니다. 대중성 있는 영화들이 있어야 라이트층을 끌어들여 관객 수의 고점을 높이겠지만, 깊이감 있는 작품들도 나와야 매니아층이 늘면서 관객 수의 저점이 오르리라 봅니다. 흥미롭고 신선한 영화들을 스크린에 걸어서 먼저 비호감이 되어버린 한국 영화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꾸었을 때 비로소 관객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휴나였습니다.